투자를 전문가에서 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거든. 전문가가 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투자 원칙만 분명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불릴 수는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항상 조금 전에 제가 일체 여러분들 한국의 유튜브를 안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용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기 아깝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본인이 볼 때 이런 투자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안 보는 거죠. 저는 뭐 자기 견해가 분명하니까 투자든 뭐든 간에 인생살이든 간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경제신문은 계속 기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를 샀다 저거를 샀다. 그게 얼마나 이러면 힘들게 만듭니까? 수학개미들이 골드만의 아이런 커브 뭐 이런 걸 게시했다 뭐 엑스스페이스를 샀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국장 투자가 부동산을 대체하려면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죠. 여기에 박한신 정권부 차장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투자 정보를 되게 유튜브에서 많이 구하는 모양이네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정권부 차장이 글을 쓴 겁니다. 업무 시간에 주식 유튜브를 보고 잠을 안 자고 미국 주식 매매하면 손은 누가 키우나요? 우리나라 반도체 안 팔리면 환율이 2,000원 넘을걸요? 운용자산이 3조 원 정도 되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얼마 전에 혀를 끌끌 차며 한 말이다. 직접 투자 열풍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아니 업무 시간에 주식 유튜브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잠을 안 자고 미국 주식을 매매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투자가 여러분 잠을 안 자고 미국 주식을 봐야 되는 게 그게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권부 차장 이야기는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투자하는 거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위험할 게 하나도 없죠.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각자 도생과 자기 책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니 투자 세계라는 게 다 각자 도생인 거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 개인들이 투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말이다. 아니 당연히 개인이 여러분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밤을 새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 전문가가 투자금을 굴려주는 대신에 직접 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개인들은 유튜브와 오픈 채팅에 빠져들었다. 아니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왜 맡깁니까? 그분들의 전문 영역이나 지식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펀드 매니저라 했으면 나을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권 담당 차장도 편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퇴직연금 투자 관련 정보 출처를 물었더니 유튜브가 20.5%, 회사 동료 13.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4%, 멤버십 전용 채팅방이 2.5%, 51%다 총. 투자 과정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아니 투자가 당연히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위해서 들이는 노력과 수고에 비해 정보의 신뢰성은 낮은 편이다.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원칙이 문제지 개인이 책임지고 하는 건 하나도 운용 능력이 떨어지는 펀드 매니저도 있지만 최소한 재무제표를 보고 거시경제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종목을 고르고 언제 팔지를 다 판단해야 됩니다. 아니 개인이 개별 종목을 이런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거냐 이야기죠.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투자의 원칙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손을 대고 투자에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보면 좋은 거지만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시경제 분석 뭐 그렇게 뭐 알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면은 날밤 새워서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경제신문의 정권부 차장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면 좋죠.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여름 강물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볼 가능성도 낮고 국내 정시가 정말 부동산과 미국 주식을 대체하려면 일비일비하죠. 돈을 묻어두게 하는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 인센티브 여러분들 주더라도 국내 투자가 미국 투자와 여러분들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본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조직 생활을 아주 짧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세를 형성하는 판단이나 글 같은 데 대해서 의구심을 항상 제기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저는 글을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주식도 운칠기사입니다. 그건 아니죠. 주식도 운칠기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 고르면 운칠기삼이 될 수가 있겠죠. 주식 투자를 운칠기삼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10년 20년 정도 예상 수익성이 이런 검수에 나오고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넣으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5년 후에 10년 후에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공병호 TV에 와서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 투자가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이 방송을 몇 번씩이나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주식 투자가 운이고 그냥 찍는 게 최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방송을 잘못 듣는 겁니다. 어제도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몇 법칙의 상한치가 여러분들 깨진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평생 동안 해온 사람이 8시간에 10시간 정도 이런 방송을 준비해가 방송을 내보내는데 듣자마자 이러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악담을 글로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8시간에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8시간에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방송을 준비한 사람이 내보내는 거가 본인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정도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천재도 아니고.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언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뭡니까? 사이언스인 겁니다. 사이언스 과학.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 미국 시장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S&P 500 투자 기간별 손실 발생 확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투자하게 되면 절반 정도 성공할 수가 있고 1년 하게 되면 25% 30% 정도가 여러분들 손실이 날 수 있고 5년까지 하면 여러분 10에 15% 손실이 날 수 있고 10년 투자하면 여러분 5% 미만이 손실이 나고 20년 투자하면 여러분 0%가 나는 겁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은 한 2년 투자하면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플러스 15%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투자에 여러분들 길을 들여야 되는데 시작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뭐죠? 종목 투자를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미국 시장은 우상향하니까
이게 개별 종목 투자입니다. ETF 투자하면 훨씬 더 먼저 손실 발생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8시간에 10시간 투자를 해가 매일 방송 대본을 만드는데 그게 금세 이해가 되면 천재개요. 듣는 사람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 정권부 차장 이야기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단기 투자는 운이다 이야기. 조금 전에 한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운칠기삼인데 5년 넘어서고 10년 넘어서고 20년 넘어서면 다 필승이다 이야기죠. 얼마나 투자가 쉽습니까? ETF 투자하게 되면은 2, 3년 투자하면 전부 다 플러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날밤을 왜 새냐 이야기죠.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 주식 차트를 왜 보냐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인 겁니다. 길을 원칙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손실을 볼 확률은 5% 내외로 극히 낮아집니다. 제가 보면은 2년 정도 투자하면은 미국의 ETF 투자는 대개 15% 연평균 15%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장기 투자하고 ETF 투자하면 그냥 그거는 무조건 이기는 투자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투자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은 개별 종목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복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이게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내가 조언한 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은 다음 시간 바로 다음번 주제에서 더 다룰 거니까 이렇게 이런 S&P 500을 투자하려면은 SCH 선택하고 나스닥 투자하려면 QQQM 투자하고 1% 2% 정도 수익률을 더 높이려면 기술주 섹터 투자하고 더 여러분들 변동성을 감내하고 더 한 25% 이상 수익률을 나는 올려야겠다. 그럼 반도체 섹터 투자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조건 이기는 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자산 가운데 한 10% 정도 빼내 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비트코인 투자할 수도 있고 미국에 계시면 IBIT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면 되고 거기서 더 과감하게 여유가 좀 있으면 MSTR 이름 조금 더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장기 투자하면 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딱 종목 정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불입하면은 밤새워서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든 뭐 AMD가 뜨든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국 코스피는 우상향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손실 발생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재수 나쁘게 이런 걸리게 되면 20년도 손해를 보는 거죠. 코스피는 특정 구간에서 장기간 행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년 10년을 투자해도 진입 시점이 고점이었다면 수익을 내지 못할 확률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앞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크게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잘 모르니까 액티브 펀드 운용 수수료를 많이 주고 여러분들 자산 펀드 매니저들이 잘 운영한다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액티브 펀드를 권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블룸버그 통신의 엘릭 팔추너스 기자가 여기 이제 오늘 미국의 지금까지 수익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산 운용 규모 그리고 올해 유입된 자금 그리고 수익률을 한 20개 정도 기업에 밝혔는데 오늘 이야 보시기 바랍니다. 이 IBIT 오늘 원래 IBIT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ETF가 연초 대비 10% 마이너스입니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 순위가 6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강력하게 장기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익률이 올해 64%에 달했던 금 ETF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 이것은 시장이 좋지 않은 해에도 이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았다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의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제가 블룸버그의 발추나스 ETF 전문 기자 글을 자주 보는데 발추나스 기자가 오늘 여러분들 올린 거는 딴 게 아니고 여기 전부 다 VOO, IVB, VTI 이런 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상장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블랙록이 출시한 제품이 올해 여러분들 9.59% 손실을 본 겁니다. 유일하게 손실을 봤는데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지 아니까 오늘 이 표가 대단하다. 이 표가 여러분들 이 표가 한국에 이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움되는 표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해부를 제가 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조언한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엘릭 발추나스 기자가 한 여기 보시면은 1등부터 7위까지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펀드입니다. 미국인들이. 여기 운용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이 순위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펀드들인 거죠. 1등부터 7위까지. VOO 뱅가드 제품입니다.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거죠. 운용 수수료 싼 겁니다. 수익률은 16.5%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IVV, VOO와 이런 경합하는 미국의 S&P 500에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이죠. 16.6%, 운용 수수료 0.03. VTI는 S&P 나스닥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죠. 16.1%, 0.03%.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냥 나는 변동성이 큰 것도 싫고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만 기대하면 되겠다. 그럼 세 종목 가운데 하나 그냥 찍어서 그냥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그다음 여기에 이제 미국 초단기 국채는 이거는 주식 아니고 일종의 채권이니까 이거는 제끼고. 그다음 SPYM이 아마 SPY가 운용 수수료가 좀 커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SPYM을 만들었네요. SPYM.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16.5%, 16.6%, 16.5%. 가장 무난하게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지 않습니까? 날밤 셀 필요도 없는 겁니다. 돈 생기면은 돈 들어온 날 그날 계속 사면 되는 거죠.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다음 좀 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한다.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사면 되는 거죠. 그 대신 변동성이 엄청 커져. 그럼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들 S&P 500보다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나는 기대한다. 그럼 나스닥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100개 기업에 QQQ 19.6%잖아. 한 2% 정도 높죠. 그 대신 운용수수료가 0.20%니까. 그러니까 여기 7개 중에 여기 1번부터 7번 가운데서 한두 개 선택해서 그냥 돈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투자가 얼마나 이런 편합니까? 투자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투자가 물 흐르듯이 그냥 편해하고 딱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매번 뭐 주가 보고 무슨 뭐 차트 보고 그냥 분기별 성과 보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런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1번부터 7번입니다. 그다음에 8번부터 여러분들 9위부터 14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QQQ 나오네요. QQQ의 이름 자매 펀드. 수수료가 0.05 낮으니까 QQQ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QQQM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뱅가드의 이름들 대형주 VUG 이건 한 250개 기업에 투자할 겁니다. 그 대신에 S&P 500보다도 좀 높죠. 1, 2% 정도가 0.04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저 같으면은 VOO나 IVP처럼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VUG 처럼 한 250개 S&P 500 가운데서도 절반인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VUG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1, 2% 정도 높으니까 한 해 1, 2% 높으면 10년 20년 가면 큰 액수거든요. VUG의 이름들 경쟁상품이 여러분 뭡니까? VUG의 이름 경쟁상품이 백은가드제 경쟁상품이 SCH지 않습니까? VUG를 투자하든지 SCHG 찰스왑에서 만든 상품에 투자하든지 500개보다는 250개 정도 투자하는 걸로 하면 더 이런 수익률을 1, 2% 정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제외한 거는 뭐 별로 매력이 없고 여기서 쓸만한 것은 QQQM하고 VUG네. 그다음 여러분들 15위에서 20위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이런 거 많은데 그 뒤에 가면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동성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성. 변동성 여러분 장기 투자하면 변동성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확하게 수익률과 변동성은 비례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보시죠. VOO하고 여러분 QQQ가 한 2% 정도 차이 나는데 변동성이 차이 나지 않으면 한 5% 정도. 5년 이상 여러분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우선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죠. 변동성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또 틀에 반도체 섹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 단일 항목을 이런 투자하게 되면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오르면 오를 때 내리면 내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되는 거고 장기 투자할 때는 뭐 진입하는 타이밍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좀 싸게 사면 좋겠지만 그걸 탁 맞추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는 원칙만 명확하고 미국의 달러화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원칙만 명확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운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게 되면은 시장이 조정되더라도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오늘 여기 이제 보시죠. 미국 사람들이 투자를 주식을 많이 합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가 거의 주식 투자에 올인을 한 상태네요. 현금이 별로 없을 정도로 돈을 주식에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미국의 스탁마켓이 20년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건데 70% 정도 돈을 때리 부은 겁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 비중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자기의 자산 가운데 70%를 주식을 산 겁니다. 2020년에 55%인데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에 4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70%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 매니저들도 주식 노출이 거의 100%에 해당한 겁니다. 현금이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주식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주시장을 밝게 보고 근데 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베팅을 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자산의 70%까지 할당을 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거의 100% 이런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유망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건 좋은데 우리가 투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ETF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ETF 투자를. 그러면은 예상이 가능하니까 역대급 과열입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개인이 자산 가운데 70% 정도를 주식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전문 매니저는 100%, 대다수의 투자자가 이미 주식을 가득 보유하고 있다면 70%, 시장을 더 끌어올릴 추가 매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조할 필요는 있죠. 전문 투자 매니저들의 주식 노출도가 100% 육박합니다. 이거는 기관들조차 현금을 거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 상태를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만드는 대부분 투자자가 시장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상향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승리를 하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냥 주식을 1995년부터 사가지고 팔지 않고 계속 S&P 500 여러분들 관련된 펀드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2600% 정도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샀다 팔았다 하는 사이에 가장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10일 정도 가장 최상의 날을 놓친 경우에는 수익률이 1200%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렇게 주가가 이런 폭락을 했던 최악의 상황까지 다 피한 사람들은 6400%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어 가지고 최악의 시간을 피하고 최상의 시간은 다 주식을 갖고 있는 정도의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1995년부터 누적 수익률 6400%를 기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갖고 바이 앤 홀드 계속 사서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2600%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상의 시간을 그냥 놓쳐버린 그런 순간에는 1200%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한 재주가 없는 분들은 그냥 사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2600% 정도는 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서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역대 최악의 날 10일 중 5일이 발생했던 2008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결정적인 하락장 또는 상승장을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혁신 속도가 압도적이니까. S&P 500을 투자하면은 뭐 이런 회사를 다 갖고 있을까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뜻하는가 하니까 10억 달러 연간 수익률이 10억 달러 1조 3천억을 넘어서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겁니다. 미국에 62개 중국에 15개 일본에 9개
대만이 9개, 유로존이 8개, 프랑스가 3개, 한국이 3개, 독일이 2개, 영국이 1개인 겁니다. 그 62개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포함되냐,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을 버는 기업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연간 수익률이 1조 3천억 정도 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이제 대만하고 여러분 비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정도가 포함이 되고, 대만은 TSMC 대만 반도체죠. 팍스콘, 퀀타 컴퓨터, 미디아텍, 아마 설계사일 겁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이게 9개 기업이나 여러분들 10억 불 이상을 보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뭐 될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한국의 자본시장 자체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때는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이 각성을 했기 때문에 정권사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 분께서 이제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IMF 같은 위기가 폭락하면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위기가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1년에 7% 8% 정도의 현금 가치가 다 손해를 보게 되는데, 폭락장을 딱 여러분들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비용이 또 크지 않습니까?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누어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죠.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은 지금 그런 판단들, 현금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단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을 때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들으시면은 그냥 계속 자기 생각만 굳히는 거니까 저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고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오늘 2026년도 비관론 또 봅시다. 비관론을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세계에서 비관론은 근사하게 보이지만 돈은 잘 못 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내년도에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폭락을 할 거다, 미국 시장이 이러면 어려워질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다 그 사람 이야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은 참조하시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피델리티의 매크로 책임자가 줄리안 티머입니다. 이분은 피델리티에 오래 근무한 분이고 비교적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오래전부터 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줄리안 티머 의견에 동의를 안 합니다. 저는 줄리안 티머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내가 늘 옳은 건 아니니까 이런 반대 의견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줄리안 티머가
오늘 글을 올린 겁니다. 7시간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가지고 비트코인 분석을 오랜 역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피델리티의 매크로 책임자인 줄리안 팀의 판단은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2024년도 네 번째 반감기가 끝난 이후에 대개 반감기 4년 반감기론을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 18개월의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년 정도 혹한기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제 팀의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장기적인 낙관론을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시간 측면 모드에서 또 다른 4년 주기 반감기 단계를 이미 맞출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네 번째 반감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5년 10월 초순에 12만 불 돌파가 정점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강세장을 시각적으로 나열해 보면 145개월간의 상승 끝에 기록한 10월의 고점인 12만 5천 달러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 꽤 잘 들어맞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의 겨울은 보통 1년 정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 판단은 2026년은 비트코인에게 쉬어가는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선은 6만 5천에서 7만 5천 달러 부근입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오늘 지금 소개하는 줄리안 팀의 이런 핵심적인 주장은 뭔가 하니까 네 번째 반감기가 2024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12개월에 18개월째 통과된 지난 10월 초순에 12만 5천 달러가 피크였던 것 같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빙하기가 있을 것이고 빙하기의 바닥은 6만 5천 불에서 7만 5천 달러가 될 것 같다. 이게 비관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기본의 여러분들 중심에는 4년 반감기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저는 동의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양반이 주장하는 비트코인 4년 반감기론에 대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 있는 겔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이분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 분석들은 합리적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기 사이클은 비트코인이 주로 개인 투자자와 채굴자의 자금 흐름에 주도되었다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기관과 정부가 더 긴 안목과 다른 목적을 갖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은 특별히 유동성 공급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반감기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공급 충격이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시장이 성숙돼 가지고 기간의 채택률 같은 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4년 반감기론 같은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다. 이게 이제 비판론의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4년 주기는 반감기 이후 약 12개월에서 18개월 뒤에 대개 고점을 찍는 패턴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티머처럼 그걸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4년 주기보다는 유동성 글로벌 경제 지표하고 함께 가격이 변동하는 매크로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4년 반감기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계속.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현금을 갖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이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조금씩 사는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는 무가 있는 거 하니까 2026년도 비트코인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티머시 이야기 4년 반감기론에 의하면은 2025년 10월 초순이 정점이었다. 그걸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피델리티의 매크로 책임자인 줄리안 티머는 유동성이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참고할 필요는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참조 상황으로 여러분들한테 커피 사랑님 코코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죠. 그럼 티머시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대부분 오를 때는 이게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이름 초록색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경기가 좋았을 때. 이게 공급 구매자 지수라 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지표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누가 주장하는가 하니까 재료공학 박사인 스미스톤 위스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4년 반감기론 같은 거는 옛날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수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재료공학 박사님이 비트코인의 가격 거품이나 주기는 단순히 반감기 때문이 아니고 글로벌 경기 순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형보장에 갇혀 있는 것 보이지만 경기 순환상 강한 반등이 임박한 물속에 비치볼 같은 상태이므로 투자자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분 이야기 여러분들 핵심이 뭔고 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상황이 지금 안 좋고 이런 상황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야기죠. 2026년에는 금리나 양적 여러분들 긴축의 완화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2026년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반등해서 이런 초록색으로 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역사적인 것처럼 초록색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재료공학을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발표하신 분 이야기인 거죠.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은 정답이 아니다. 진짜 가격의 결정 요인은 경기 사이클이고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 이 대가가 한 분이 있죠. 이게 마테 맨진스키스 어마어마한 대가인 겁니다. 데이터 분석에 그야말로 기재인데 메타 맨진스키가 여러분들 제대로 가격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80% 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고 그다음에 90% 선까지 올라가는 경우인데 대부분 이렇게 히트를 치고 내려가고 히트를 치고 내려가고 있는데 히트다운 히트가 한 번도 없었다 이야기죠. 이 양반 이야기는. 그러니까 2025년 12월 19일로 기준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87,000불인데 상위 80%까지 이름 도달하려면은 14만 불이 돼야 되고 상위 90%까지 이름 도달하려면 19%가 되는데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피크를 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강세장이라는 것이 아직 여러분들 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겠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은 항상 내년도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 드렸으니까 반론을 소개하는 건데 특히 이 반론을
제시한 사람이 피델리티의 글로벌 자산운용 총책임을 맡고 있는 티머 씨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입장은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참조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도전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도 뭐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의 양자 컴퓨팅 도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해가.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오늘 아담백이라고 있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초창기 멤버로서 이렇게 기술적 배경이 탄탄한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담백입니다. 아담백.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양자 컴퓨팅이 암호 해독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위기의 핵심은 양자 컴퓨팅이 암호 해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 컴퓨팅의 탁월한 연산 능력이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된 공개된 키로부터 개인 키를 계산해낼 수 있는 그게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 해독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호 해독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이야기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암호 해독 이런 용어는 안 써야겠다는 거죠. 여기 암호 기술을 인크립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보를 숨기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팅이 뭐가 위협이 된다는 거냐? 양자 컴퓨터는 개인 키를 복호화하는 것이 아니고 쇼어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를 연산해서 이런 찾아내는 겁니다. 워낙 양자 컴퓨팅의 계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는 키를 가진 사람만 읽을 수 있게 정보를 숨기는 행위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와 주소를 다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장에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ECDSA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과 슈노르 서명은 암호화 도구가 아니고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 도구입니다. 서명. 비트코인은 데이터 변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SHA-256 해시 함수를 사용하며 이것은 암호화가 아닌 데이터 지문에 가깝습니다. 암호화와 인정의 차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한다는 논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확실한 개념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암호 해독이라는 그런 용어는 앞으로 안 써야겠구나. 현재 양자 컴퓨터는 1000큐피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공격해 가지고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를 연산해 내려면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격차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보안을 뚫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 강력한 보안 체계로 진화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쉽게 100층짜리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꽃갱이 100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성벽을 부수려면 비트코인 보안을 물리치려면 꽃갱이 수백만 개가 동시에 정밀하게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은 꽃갱이 숫자도 모자랄 뿐 아니고
그마저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입니다. 따라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도구가 준비되지 않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제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냐. 양자 내성 암호화를 시도하는 거죠. 양자 내성 암호화는 양자 컴퓨터의 막강한 연산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세대 암호 체계를 말합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없는 극도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기존 인터넷망에서 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도 양자 컴퓨터의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안 대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기존 암호가 복잡한 자물쇠라면 인수분해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자물쇠를 순식간에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내성 암호는 자물쇠의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서 그 만능 열쇠로도 도저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미로형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감을 잡겠죠. 자물쇠를 복잡한 자물쇠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암호화에 대한 그런 양자 컴퓨팅의 도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참조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방송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해 왔습니다. ETF 투자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거나 탁구 같은 거 칠 때 폼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폼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하니까 되게 개별 종목을 선택하거나 찍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박을 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했던 앞에서 나왔던 두 개의 섹션에서 다뤘던 그런 투자의 원칙, 투자의 왕도, 투자의 정답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귀한 정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공병호 TV를 사칭하는 그런 밴드 가입이나 이런 부분은 일체 모두 다 사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신고 그렇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